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강혜경입니다. 지난 1, 2강 때는 울산의 공업센터하고 성곽에 관한 얘기였죠. 오늘은 이주민 도시 울산의 성장과 주민 이주라는 제목으로 울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울산 출신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다 타지에서 왔어요? 와, 울산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데 왜 여기 없지?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괜찮아요? 네, 조용해요? 그러면 수업을, 아니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여러분과 제가 처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에, 활짝 웃어주는 예쁜 친구들 고마워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났는데, 그러면 이 만남이란 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울산에 관해서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지 하고 얼마 동안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흔적들은 역사로서 남게 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이 우주에서 우리란 과연 어떤 존재들이고 언제까지 남아 있을까? 저는 사실 그 AI가 참 무서운데, 왜냐하면 아, 그 나의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언젠간 바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무섭게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눈부신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유니스트의 유능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친구들이 있어서 인류의 발전을 더 이끌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굉장히 커요. 자, 그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우리의 시점을 전 우주로 한번 넓혀보자.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 자, 우주 달력이란 걸 어떤 분이 만들었어요. 네, 이 우주가 138억 년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에서 우리 지구는 과연 어느 정도의 나이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1월 1일에 빅뱅이 발생을 했고 3월 16일에 은하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9월 2일에 태양계, 그다음 9월 6일에 지구가 드디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25일에 공룡이 나타나더니만 12월 30일에 공룡이 멸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는 우리 사람들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를 보니까 12월 31일 밤 11시 59분 33초에 드디어 우리의 조상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에서 우리 울산이란 곳은 그럼 과연 언제인가? 자, 1억 2천만 년 전의 이 지구에서 울산에 1962년에 공업단지가 되면서 오늘날까지 약 60년 정도의 이야기를 오늘 시간에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자, 1만 2천 년 중에 480세대가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479, 여러분이 480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러면 자, 울산의 얘기는 오늘 하는 얘기는 우주 달력으로부터 보면 0.1초 내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시간은 비록 미미하지만 그렇지만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고 과거의 60년의 눈부신 발전을 앞으로 여러분들은 10년, 20년 내에 여러분들이 더 눈부신 발전을 울산을 토대로 세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강의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미리 만나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울산을 한번 볼까요? 자, 울산의 현재 2024년 말을 보면 읍에서 광역시로 만 35년이 소요가 됐어요. 광역시가 되는데. 자, 수출은 881억 달러로서 지금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13% 정도이지만 과거에는 더 많았죠. 그리고 1인당 GRDP를 보세요. 8년 연속 국내 1위예요. 그래서 울산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데 인구는 불과 109만 2천 명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줄어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울산으로 와 주셔서 울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행복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공무원이 60.4%로 약 60%가 일을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울산이 1962년 이후로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1960년대를 요 붉은색, 제 울산 남구에 해당하는 요 붉은색이 우선 사택이나 토지구획 정리 지구예요. 공업도시가 되면 공장을 짓게 되죠. 자, 공장을 짓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계도 가동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울산으로 유입해 와요. 그러면 인구 10만이 안 되는 도시에 집들이 없죠. 그러면 집을 새로 짓게 되고 도시가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면 토지구획 정리를 해서 사택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택지 개발은 80년대 이후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1단계에서는 남구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공장지대가 남구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70년대, 80년대가 되면 이 중구, 동구로 점점 지역이 확대되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90년대가 되면 이제 울주군까지 확장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공장을 지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울산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공장을 처음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출퇴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공장 인근에다가 기숙사라든지 사택을 지었어요. 네, 외국인들이 먼저 외국인 사택을 먼저 지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기술력으로서는 공장을 짓고 기계를 가동시킬 기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용 숙소를 먼저 짓게 되고 또 사원용 숙소를 짓게 되었는데 인근에 짓다 보니까 그 공장의 매연이 이제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공장이 유독가스나 폐수를 배출할 수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항의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은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던 곳에서 살 수 없게 되니까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주를 위해서 국비와 기업체 지방비 그래서 현 시세는 한 3,400억 정도를 들여서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렇게 이주 단지에 의해서 생겨진 곳이 삼호동, 울산대학교 근처에 있는 삼호동 알죠? 곱창이 유명한 곳 몰라요? 안 가봤어요? 그 다음에 태화동 그리고 다운동. 네, 이 지역이 삼호 곱창 맛있어요. 막창 안 먹어봤어요? 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생긴 지역이 이주를 해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울산의 도시 개발과 변화를 7개 동에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삼산동 잘 알죠? 삼산동에 옛날에는 염전이 있었어요. 삼산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있는 곳 알죠? 거기에 옛날에 염전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농가밭이 있었고 그런 병해로 인해서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자 택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삼산이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조선시대에 염전에서 이렇게 소금이 여기가 염전이에요. 소금이 태화강 소금이 많이 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죠. 소금하고 또 뭐가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또 뭐가 필요할까? 소금은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철,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철이 필요했어요. 에펙 정상회의가 내일 시작되죠? 경주에서. 알죠? 그 다음에 20년 전에도 부산에서 에펙 회의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에펙 회의에 회담을 할 때 공식 만찬주가 무슨 술인지 혹시 알아요? 들어본 적 없어요? 여기 언양에 가면 복순도가라는 막걸리가 있어요. 그게 에펙 회의 때 공식 만찬주였어요. 울산의 술. 그 다음에 경주에서 에펙 회의를 하는데, 자,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죠. 신라는 어때요?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고 소비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소비도시 뒤에는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도시가 필요했어요. 그 생산도시가 울산이었죠. 북구 달천동의 철장, 쇠를 방금질하는 쇠를 생산하는 그리고 소금, 울산의 소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번영을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울산이다. 공업 도시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한 곳도 울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산에 소금이 생산되었는데 이거는 염전사진은 아니고 논인데 여기에 태화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여기 오면 태화강역이 이쪽에 있는데 태화강에 이런 뚝을 만들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뚝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왜 뚝을 만들었을까요? 이 강물이긴 하지만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짠물이 올라와서 이게 논농사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여기 여천천에서 여기에서 물을 가져와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수리조합에 돈을 내고 이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런 둑을 만들었고, 요게 삼산의 모습, 이게 학성공원이에요. 이게 줄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옛날의 울산 모습이에요. 옛날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된 옛날은 아니고, 그리고 1918년의 삼산의 모습, 그리고 70년대 삼산의 모습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논밭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태화강이 흐르고 있고 이런 시골의 모습을 70년대까지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1967년의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시가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삼산이 여기가 지금 삼산 초등학교 있는 자리고 이 세양천구 아파트가 있는 곳이에요. 주변 현대백화점 이 위쪽에 있고 여기에 삼산 봉우리가 위치해 있던 곳. 삼산이 세 개의 낮은 봉우리가 있다 해서 삼산이에요. 그 봉우리가 한 높이가 100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세 개의 봉우리가 있어서 삼산이라는 지명이 유래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울산 공고자리고 지금 태화교, 여기가 삼산 비행장이 있었던 곳인데 이 삼산 비행장은 울산 비행장이었는데 한반도 최초의 국제 비행장으로 유명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비행장이었어요. 이 5개월 뒤에 서울 여의도 서울 비행장이 생겼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여객 비행장이 생긴 게 울산이다. 그런데 이때
공식적으로는 1929년 9월 24일 개장했는데 이때 그 비행장을 만들었을 때 임시 개장을 했을 때 구경꾼들이 얼마나 왔냐면 인근 주민들까지 다 합쳐서 5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1962년에 울산 인구가 8만 몇천 명이었죠. 그러면 1929년에는 뭐 5, 6만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울산 시민 전체가 삼산 비행장에 모인 거예요. 비행기를 구경하려고. 여러분 감각적으로 잘 안 와닿죠. 저도 잘 안 와닿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온갖 그 현대 문명이 있어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우주선을 타고 외계인이 와서 내린다 하는 정도의 충격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울산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말하면 좀 심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태어나면서 촛불도 사치스러웠죠. 호롱불 밑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를 보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예요. 네, 그 정도로 그보다 더 심하게 일제시대 때 이러한 비행장의 모습을 본, 그래서 그 소달구시도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 비행기를 보고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 곳이 이제 울산이었죠. 그래서 울산에 이렇게 비행장이 생긴 거는 자, 일단 비행 거리가 짧아서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울산이었다. 그다음에 토목공사가 거의 필요 없는 평야지대가 있었어요. 이러한 평야지대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소적인 이점이 있어서 울산에 그 삼산 비행장이 생겼는데 1937년에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점점점 군사적인 것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 울산을 군사 비행장으로 만들어서 여객은 이제 대구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게 삼산 비행장,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울산 그 남구청 있는 곳이에요. 그 주변이 삼산 비행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비료공장 부지로 내정된 삼산평야가 그 비행장 개간지로 이제 그 국유지화되었고, 그 다음에 88년에 KBS 방송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삼산 현대아파트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이후에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삼신지구, 그다음에 삼신지구를 가장 먼저 해서 87년에서 91년, 그다음에 그 삼산지구 해서 쭉 위에서부터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1993년에 삼산동 개발 과정을 보면은 여기가 남구청, 옛날 여기에 삼산 비행장이 1929년부터 37년까지 여객선을 운반했던 여객선이 있었던 여객 비행기가 있었던 삼산 비행장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에 시외터미널이 옮겨오게 되고 여기에 농수산물 시장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991년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구청만 우뚝 서 있고, 그 다음에 삼신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포동과 양정동인데, 연포하면은 우리가 현대 자동차죠.
자, 여러분들이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아마 집에 현대 자동차 아니고 다른 자동차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현대 자동차가 있어서 누구나가 자가용을 가지던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은 태어났겠지만, 또 이 자동차를 보면은 우리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가정에 그 자가용 시대가 온 게 86, 87, 88년 이즈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역할을 했던 게 현대 자동차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현대 자동차가 들어와서 도시 전체가 바뀌게 된 이 연포동이나 양정동을 보면은 옛날에는 그 여기 내황까지 지금 중구 내황동 있어요. 내황까지 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각 상인들이 들어와서 보리나 콩이나 벼를 이제 그 팔고 그렇게 명태나 담배, 소금,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이 이 내황과 치진이라고 하는 이 두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그러한 무역의 장소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연포초등학교 주변에 이제 성내마을과 이게 67년이고 75년도의 모습, 77년 연포동. 그래서 점점 도시가 변화해 가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5년이 되면 증설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마을의 모습이 70년대에서 점점 커지게 되는. 그래서 현대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변화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자, 여기 성내 마을은 그 외관이 있었던 곳이에요. 일본인들의 외관이 있었던 곳이고 중리 마을에는 연포 영성이 있었어요.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에 그 연포 만우진이 1417년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 태종 18년에 가면은 그 연포 외관을 설치를 했어요. 우리는 일본과의 정말 그런 그 역사라고 하면 못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특히 울산은 아픈 기억들도 많이 있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울산의 도공들이 그 일본인에게 납치되어 가서 일본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도자기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일본의 오늘날의 도자기 문화가 사실은 우리에게서 넘어간 것인데 일본 내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 일본으로 우리의 도공들이 끌려간 것도 이 그 지리적인 이점이라고 하면 못하지만 일본과 가깝고 또 바다로 왜구들이 많이 침입한 곳이기도 해요. 세종 8년에는 삼포를 개항해서 무역을 허가를 했는데 이 삼포는 연포, 부산포, 제포 알죠? 이 그 제포는 지금 진해시의 일부 그였는데 진해시에 있는데 이 삼포에 이제 삼포 그 외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삼포가 그만큼 일본인들이 탐내는 지역이었어요. 특히 울산의 연포 같은 경우에는 방어진도 그렇지만 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잡혀서 외구들이 끊임없이 수백 년간 침략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유구국의 사자 연포로 이제 입항을 했는데 유구국 들어봤죠? 역사 시간에 안 들어봤어요? 유구국은 지금은 일본의 오키나와 옛날에 유구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맹지 유신 때
일본이 병합을 했죠. 근데 류큐라는 왕국이었는데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때 병합을 해서 일본 땅으로 만들다가 또 미국이 거기에 그 기지를 만들어서 1975년에 다시 일본으로 이제 반환된 그런 땅인데 오키나와예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도 그때는 그 유구국이라고 하는 독립된 국가 왕조였어요. 그래서 연포에 입항을 했는데 성종 3년에 이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일본국 통신사를 위한 기풍제를 울산의 두 곳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일본과 유구국과 여러 가지 그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침략을 받기도 하고 했던 곳이 연포입니다. 그 다음에 동구 지역인데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 울산 광여도라고 하는 울산부 광여도라는 지도에 울산부의 동면을 보면은 여기 이제 목관이 있어요. 근데 목관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관이죠. 말을 관리하는 방어진에 마성이 있었어요. 말을 키우는. 자, 우리는 자, 여러분들이 고향 가려면 역에 가서 KTX를 타고 집으로 가죠. 옛날에는 교통편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곳에 말을 키웠어요. 그래서 말을 키워서 그 말을 뭐 타고 교통수단으로도 사용을 했지만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말을 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죠. 그래서 동구에 그런 마성이 있고 여기 남목장, 감목관이 있었고 마성이 있고 봉수대가 있어요. 그러면 위기 상황에 봉수를 올려서 서로 적이 나타났다 아니다를 이렇게 연락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 또한 그 방어진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중요한 곳에는 항상 일본인이 또 먼저 들어와요. 여기에 보면 그 일본인들이 방어진에 먼저 들어왔는데 어민들이 이주를 해와요. 이 하야시 카네라고 하는 수산 회사인데 지금 마루하라고 하는 아주 그 큰 통조림 회사가 여기에 들어와서 그 인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카야마현의 히나세라고 하는 곳에서 어민들이 대거로 그 방어진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한 10명, 20명이던 것이 500명까지 늘어서 특히 청어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청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러한 것이 방어진에서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어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처럼 구획 정리를 해서 일본인들이 점점점 점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볼 곳이 사무동입니다. 사무동은 무구동, 옛날에는 무구동이었는데 지금은 사무동과 무구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동에서 1967년에 보면 여기에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점점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은 철거되고 없는 이 그 제2의 공업탑이라고 하는 우리는 일명 유신탑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1972년에 요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요 지역을 해서 3호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여기 신복 로타리가 있어서 여기에 그 하얀 탑이 있었죠. 1972년에 세워진 그 탑이 울산 제2의 공업탑이라고 하는 탑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주변으로 해서 3호 지구가 형성이 되었어요. 네, 공해 도시, 공해 지역에서 이주를 한 이주민들이 사는 곳이어서 이렇게 새롭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지역이 신정 2동. 자, 공업탑 로타리 일대로 교육, 문화, 금융의 교통의 중심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신정 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집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집값도 비싼 지역인데 이 지역이 그 세대수가 1,250명에서 1,250호였는데 2024년 인구는 25,000명 정도로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여기 그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학군이 좋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1967년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논밭밖에 없는 이러한 곳이 좀 전에 사진을 논밭밖에 없는 곳에서 점점 85년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집들이 들어서 있는 거죠. 여기가 공업탑 로터리예요. 자, 이 공업탑 로터리도 울산을 상징하는 공업탑 로터리, 공업탑이 있는 곳인데 지금 공업탑 이전을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분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여기가 울산여고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쭉 오다 보면 이렇게 그 점점 도시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2년에는 점점 더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울산 대공원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박물관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는 정토사 알죠? 정토사 울산과학관 가기 전에 오른쪽에 정토사가 있고 더 들어가면 울산공업용원이 있는 곳 앞의 길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남동인데 자, 서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서남호수공원이 있는 주변이죠. 여기도 그 국가산단 경계부로서 최초 이주마을이 생겼던 곳이 서남동이에요. 그런데 서남동으로 이주를 했는데 또 이 역시도 공장지대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여기에서 또다시 이주를 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서남동 같은 경우에는 1992년에 이제 동해남부선이 개통되고 그리고 여기 서남호수 수변공원이 최근에 들어서서 지금은 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서 가는데 이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셋들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활발한 그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요. 그런데 이 역시도 1987년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시가지가 형성되진 않고 있어요. 근데 90년대 이후부터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고 2014년의 사진을 보면 아주 그 시가지가 밀집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단 건설을 하면서 이주라는 문제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스가 많이 나와요. 지금은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유독 가스를 그렇게 많이 배출을 하진 않지만 초창기에는 그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예를 들어 서남동이다. 그 다음에 매암동에 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쌍하게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너네 그게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공해가 심각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쪽에는 특히 이제 맨 처음에 매암동이나 이쪽에는 새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자기가 살던 텃밭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서 세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점점 새빵이 늘어나는 곳이 이쪽 매암동, 뭐 여천동 이 지역이었는데
이 그 대연초등학교는 공회로 두 번이나 이주했지만 살아남은 학교. 그래서 그 특히 그 수업 중에 쓰러지는 아이들도 있었고 공장 인근에 사는 그 애로사항들이 있었던 것이 이 대연초등학교를 둘러싼 곳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가시 변화의 마지막으로 장생포예요. 자, 장생포 여러분 가보셨나요? 가봤어요? 음, 자, 공부만 하느라고 안 갔나 보다. 자, 울산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자, 울산은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유니스트가 있는 이 학교가 있는 주변은 산과 농과 밭과 시골의 아주 공기가 좋은 살기 좋은 곳인데 그와 더불어서 울산은 바다가 있죠. 근데 울산 시내에서 아니 꼭 시내가 아니더라도 차를 몰고 30분만 가면 1000m급의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해 바다가 있고 그러한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진 곳이 울산이에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짠지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쉬운 얘기겠다. 과학적으로 말고 그냥 넌센스로 아니면 시적으로. 바닷물이 짠 이유는 선인들이 흘린 눈물이 쌓여서 바닷물이 짠 거래요. 왜 선인들이 바다에 와서 울어서 그 바닷물이 짤 정도로 되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경험하게 돼. 내가 연애에 실패했다. 그러면 대부분 산을 찾는 게 아니라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한강에 가겠죠? 한강 짤 거예요. 한번 찍어서 이렇게 맛보세요. 그래서 시련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어, 가서 울어서 바닷물이 짜다.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울산에는 바다가 가까워서 바다를 끼고 절경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가서 쉴 수 있고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어진과 장생포다. 이 장생포 하면은 울산 사람들은 고래고기를 연상을 해요. 고래고기 못 먹어봤죠? 저도 고래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분내가 나. 이제 그 파운데이션 맛이 나거든요. 냄새가. 그런데 정말 그 맛을 아는 분들은 고래고기만큼 맛있는 게 없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것이 이 장생포다. 이 장생포는 포경기지로서 아주 유명했는데 이 그 1899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이제 포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국제 포경 기지로서도 유명한 것이 장생포였는데 이 장생포에서는 장생포에 가면 고래 마을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개가 돈을 물고 있는 조각상이 있어요. 근데 옛말에 그랬어요. 장생포에 있는 개들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할 정도로 장생포에는 고래고기로 아주 그 흥행했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의 장생포의 모습인데 여기 포구에 이렇게 초가집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선박들이 배들이 쭉 줄지어 있는데 다 포경선이었어요. 고래를 잡는 배들이 정박해 있는 곳이었는데 이 고래잡이는 1세기의 마감이다. 그래서 1985년 기사를 보면은 고래 사냥 100년이 마무리되는 이제 그 파장의 장생포 항이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래잡이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고래잡이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장생포에 가면 고래고기를 맛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연히 포획된 것 그런 것들은 허가를 받고 유통을 시켜서 고래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생포는 또 하나 주민들이 고래고기를 잡아서 아주 그 발전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 장생포에는 여러 가지 공장들도 있고 시설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중에 하나가 새창 냉동 창고라는 게 있어요. 장생포에도 한 번도 안 가봤나요? 이 새창 그 냉동 창고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그 장생포 문화창고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 전시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관서가가 들어와 있는데 경치가 아주 좋아요. 근데 경치 좋은 것도 좋은 것이고 그 창고를 저장 창고를 개조를 해서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곳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장소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 새창 냉동 창고를 문화 창고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있었지만 부지의 혜택 문제로 다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그 칭찬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례예요.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쓰임을 오늘날 우리가 문화공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다면 그 장소성이란 것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울산이라는 도시가 선사시대부터 살기가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한 장소성을 계속 이어나가면 여기에서 새로운 아니면 유구한 그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일본의 침략이 많아서 많은 전쟁의 피해를 입어서 건물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바꾸어 뒤집어 보면은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비행장이 생기기도 했던 곳이 울산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해서 또 대한민국의 공업화를 이끌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이러한 것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그 잠재성이 울산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일조하는 것이 이러한 장생포라든지 또 방어진이라든지 삼산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학교 유니스트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울산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 개인 소득이 높은 도시로 성장하면서 여태까지 없었던 많은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우수한 인재를 울산에 여러분들처럼 우수한 인재를 울산에 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업화로 인해서 매연이나 이런 것들로 이주를 급하긴 했으나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울산이라는 도시가 갖는 매력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희망이지만 여러분들이 울산의 매력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주변에는 그러한 그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잘 모를 거지만 오늘 이렇게 예를 들면 울산의 삼산이란 게 낮은 봉우리가 3개 있어서 삼산이다. 그런데 1990년
초까지는 거기에 공해로 버려진 논밭이었지만 91년, 92년, 93년부터 개발이 되어서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무구동이나 이 삼호동 같은 경우에는 삼호동, 다운동, 태화동 같은 그 지역은 이주민들이 와서 새롭게 그 삶의 터전을 만든 곳이다. 그런 것도 그리고 또 또한 다음 시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강의실은 옛날에 반연리의 가마골 마을이었는데 그분들도 이주를 했어요. 이 학교를 짓는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터전에 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의 역사를 알아가는 중에 여러분들 역시도 울산의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귀한 인재들이에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그 도시 이주와 사택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56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좀 쉬었어요? 이제 잠 안 와요? 여러분 공부만 해요? 와, 주말에는 시내로 나가진 않나요? 잘 안 나가요? 나가요? 음, 자,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울산 시내 나가서 울산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담이지만 저는 일본에서 대학원부터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7, 8년 정도 일본에서 살았는데 네, 일본에서 했던 공부라든지 그 지역 물론 학교에서는 저도 공부만 했어요. 다만 저는 수다스러워서 말은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말 되면 여기저기 그 유적지라든지 또 맛있는 식당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가 제가 나라에 있었거든요. 나라시. 그래서 사슴이 되게 많았어요. 그 나라 여자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나라 여자대학에 사슴들이 많이 왔어요. 놀러를. 그 뒤에 그 절 주변에 사는 친구들인데 그거 알아요? 멀리까지 외출하는 사슴들은 수컷만 와요. 네, 제 나라 여자대학이라고 했죠. 수컷만 왔더라고 사슴들이. 안 웃네. 그래서 사슴들도 여자대학에 놀러 오는 그런 곳에서 어, 거의 6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혹시나 TV에서 그 일본 얘기가 나오면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나라시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기쁘게 봐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울산에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해서 보지 않을까,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지역의 기운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고향이 다 다르겠지만 19살까지는 거기에서 성장을 하고 그 도시의 기운을 받았다면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은 이 도시의 기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기운으로 앞으로 신문의 날 이제 아주 뭐 과학자, 학자 여러 분야의 그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곳의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울산은 지난 강의에 아마 배웠죠? 그 공업센터에 관한 강의에서 이 평범한 반농 반의 시골이었어요.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거나 뭐 그런 시골이었는데 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1954년에 남구 매암동에 자리 잡은 이 삼형사 설탕 만드는 회사 있죠. 이게 유일했어요, 울산에. 그랬는데 62년 공업센터가 생기면서 여러 종류의 공장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1962년 2월 3일에 그때는 경상남도 울산군이었어요.
이 납도 마을에서 다이너마이트 발파와 함께 울산 공업센터 기공식이 열렸죠. 이 사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자, 이분이 그 당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울산 석유화학단지 공사 현장을 이제 시찰하죠. 이건 69년도 사진이에요. 그 발파했던 당시의 사진은 아니고, 그래서 그 이러한 아주 평범한 시골 마을이 오늘날의 울산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그 남구의 해안 지역, 즉 울산시 남구에 있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장 건설 진행. 그래서 그 전국 각지에서 근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인구 8만 명에서 지금 110만 명인데, 그 원주민보다 많은 90% 이상이 지금으로 따지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울산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왜냐하면 초창기의 공장들은 그 노동 집약 산업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중화학공업이 생기고 하면서 기계도 들어오고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인력으로 해야 되는 공장들이 생겨나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회사 차원에서 사택을 짓고 기숙사를 지었지만 그걸로도 또 부족해서 이 원주민들은 여태까지 상추를 가꾸던 그러한 텃밭에다가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그러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방 하나, 앞에는 방, 뒤에는 부엌, 앞에는 방, 뒤에는 부엌, 쭉 길다랗게 한 8호, 7호 정도 되는 긴 장옥, 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공장이 생기니까 내가 일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텃밭에다가 집을 지어서 거의 가건물 수준이었지만 지붕은 슬레이트로 이렇게 막, 지금 슬레이트 쓰면 안 되지만 슬레이트로 쓰는, 근데 거기에다가 새빵을 줘서 월세 수입을 또 받게 된 거예요. 그러한 그 집에서 울산에 와서 여태까지 살고 있는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2016년도에 했는데, 그때 그 분 세 분의 이야기를 잠시 보면은 그렇다고 이분들이 울산에서 엄청난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울산에 와서 울산에 정착한 분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울산 시민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류총석 씨는 1946년생이니까 올해 80살이 되신 분이에요. 1965년에 이제 호남고등학교 그 정읍 시내에서 정읍에 살다가 호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진관에서 잠시 일을 배웠대요. 인문계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안 갔으니까 거기에서 그 잠시 일을 하다가 울산으로 여행을 한번 왔대요. 여행을 와서 보니까 그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울산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울산으로 여행을 와서 보니까 본인이 살고 있던 곳이랑 너무나 다르게 무언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 SK가 있는 그 곳에는 트럭들이 아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갈대들이 아주 많죠. 그 강가에 갈대들이 많이 자라요. 여러분, 억새하고 갈대하고 구분할 수 있죠? 몰라요? 그 산에 주로 산에 있는 게 억새고 그 강가 물가에 있는 게 갈대인데 억새가 그 훨씬 더 부드럽게 생겼어요. 근데 갈대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조금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게 갈대인데, 이 물가에는 갈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갈대밭이 아주 무성하던 곳에 현대자동차 예정부지라는 팻말이 여기저기 이제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군대를 갔다 와서 서울에서 그 일을 했었는데, 서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라도 총각이 서울에서 틀을 잡고 생활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도서히 이래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마침 입대 전에 5년 전에 울산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울산에 가면 친구도 있고 그때 공장 예정부지에 공장이 많이 들었을 테니까 내가 가면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여동생으로부터 그 5만 원을 받고 그 5만 원 들고 차비를 해서 울산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울산에 내려와서 그 지인을 통해서 한국 비료 공무과의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공무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본인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책을 사서 2년 동안 독학으로 기계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그때 월급이 3만 원이었고 2년 후에는 6로 인상이 되었대요. 근데 그 1972년 당시에 그 3만 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그 환율 계산기, 화폐 가치기 뭐 그런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 기준이라서 오늘날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 1대1로 비교하기가 약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쌀 한 가마에 6,800원이었대요. 그러면 쌀값은 2025년 지금 올해 시세로 하면 22만 5천 원이었으니까 대략 그 만 원이 33만 원 정도 오늘날로 치면 그러면 월급은 한 100만 원 정도 오늘날의 수준에서 봤을 때 그래서 1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한 200만 원 정도로 올랐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의 집세가 만 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월급의 3분의 1을 방세로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방세로 낸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부엌 하나에 방 하나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서울 집값이 비싼데 이때는 울산 집값이 굉장히 월세값이 비쌌어요. 그리고 그 울산에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지만 계속 회사 인근에 방 하나 작은 부엌 슬레이트 지붕의 가건물에서 살았지만 1976년에 제 고향에 있는 그 아가씨랑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방이 2칸이고 부엌이 하나인 슬라브 집으로 이사를 해요. 근데 슬라브 집은 알다시피 이제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어서 이러한 가건물이랑은 조금 다른 단단한 그러한 주택의 형태이죠. 그래서 이때는 월세 20만 원을 주고 이제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76년과 79년에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그 양동은 교통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병원 같은 게 그 공업탑 주변, 신정동 주변이나 시내 승남동, 옥교동에 있어서 병원에 가거나 하기에는 불편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교통이 편리한 신정동의 남부경찰서 인근의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0년에 이제 드디어 아파트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들과 함께 뭐 이사를 했던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소개하는 사례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정도의 연령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사셨어요. 물론 타지에 와서 이러한 그 고생 처음부터 맨손으로 일었었겠지만, 자, 이러한 그 1990년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88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고 그 이후에 아주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울산 역시도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파트가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분들이 저축을 해서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제 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주로 그 회사 생활을 한 걸 보면은 처음에 공무과, 한국비료공무과에 근무하다가 본인이 독학으로 기계 다루는 것을 독학하고 나서는 그 1974년에는 신한기계의 건설 현장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또다시 화력발전소를 근무지를 옮기고, 또다시 조선소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직이 그 어렵지 않은 시대였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충분히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게 또한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이직을 거듭하면서 1980년에는 드디어 그 유성공업사라는 작은 회사를 창업을 하게 이르러요. 이 유성공업사는 그 울산 시청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 땅을 사서 유성공업사를 지었는데, 주로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이라든지 대문,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 등의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나 바라볼 것은, 1972년에 불과 단돈 5만 원을 가지고 울산에 왔어요. 그래서 8년 후에 1980년에 유성공업사라고 하는 작지만 본인의 회사를 창업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죠. 어떤 사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발전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면 아주 많은 기회가 오게 되겠죠. 물론 그 기회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이루어주겠지만, 아무튼 울산이라는 도시는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왔어도 8년 뒤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내 회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었어요. 87년에 그 유성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계속했는데, 공사 대금이나 대금 일부를 현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받아서 그것을 팔고 또다시 자금을 마련해서 회사를 점점 키워서 2000년도에는 주식회사 천호로 변경하면서 사업을 확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확장을 할 때 단순히 그 일반 하는 게 아니라 사회 활동을 항상 함께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주로 이분은 전라도 분이니까 호남 향후회를 발판으로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호남 향후회에 가면 여러 분야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로 또 사업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전혀 아재 개그 비슷한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의 3대 정말 그 무시할 수 없는 동호회 3개가 있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호남향후회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고대 동문회 못 들어봤어요? 해병전후회,
그분들의 그 세 개의 모임이 결속력이 우리나라 최고래요.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곳이기도 한데 아무튼 호남 향후회 활동을 이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전라남북도가 고향이면서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1970년에 학성공원에서 발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25만 명으로 추정을 한다고 호남 향후회 관계자가 주장을 하는데 25만 명이면 울산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돼요. 있을 수 없는데요. 그랬더니만 예를 들어서 총각이 결혼을 해서 울산 아가씨랑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4명, 자녀가 2명이면 그 4명 다 호남 향후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중에 호남 출신이 1명만 있어도 호남 향후회로 들어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결속력이 뛰어난데 울산에는 그래서 이런 향후회, 지역 출신 향후회가 아주 활발한 곳이 울산이에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원주민은 10%도 안 되고 90%가 외지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향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중에도 무슨 향후회에 가입이 아직은 안 됐을랑강? 아니 유니스트에 그 무슨 향후회가 있었는데 제주도민회? 제주도 출신 있어요? 없어요? 제주도민회에 향후회 활동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나중에 졸업하면 유니스트 동창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울산에 있으면서도 울산은 생소한 곳이니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동향인들과 향후회 활동을 해요. 그리고 또 이분들끼리 그룹홈을 지원하거나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독거 노인 등에 대한 지원 활동도 함께 해서 이 지역 사회에 본인들이 받았던 것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러한 커뮤니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년 연말에는 고아들을 초청해서 같이 김장을 한다든지 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1986년도 호남 향후회 체육대회예요. 이 강변에서 아주 거창하게 해요. 매년. 그 다음에 이것은 98년도 호남 향후회 체육대회. 그리고 영호남 청소년 교류 행사를 2007년도에 했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울산이라고 하는 이 영남 지역에서 호남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하는 이러한 행사까지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김장 봉사를 해서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에 김치를 나누어 먹는 것을 하는 그런 사회 활동을 통해서도 이 지역을 위해서 그 생활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 울산에 정착한 정봉일 씨 사례인데 올해 나이로 이름이 뭘까요? 자, 74년 9월에 작은아버지를 따라서 울산에 와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어요. 네, 이분은 고향이 한경남도 원산인데 부모님과 함께 월남을 해서 속초에 살고 있었대요. 네, 속초에 살았지만 서울에 있는 그 종암초등학교와 수도중학교로 유학을 떠났는데 어릴 때부터 그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웠대요. 자,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나서 지금 울산이라고 하는 주변에 논밭밖에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20살 되어서 고향을 떠나가서
고향에 대한 생각, 외로움에 대한 생각이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 때는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전화조차도 제대로 없어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어서 너무나 외로웠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기껏 서울에 유학해서 고등학교는 묵호에 있는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일은행에서 행원으로 1년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진 자동차에 취직을 해서 도장 기술을 익혔는데 1974년에 현대중공업의 도장부에 근무를 해요. 협력업체에서. 그리고 83년에는 다시 현대건설로 이직하고 그 다음에 중공업 협력업체에 갔다가 또 중공업으로 와서 정직원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97년에 동해산업이라는 회사를 또 창업을 해요. 그래서 이분도 보면은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울산에 와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혀서 자신의 회사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그 삶의 궤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결혼식도 보면 여러분들하고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고향 아가씨랑 결혼을 하게 되면 고향에 가서 꼭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울산에 와서 울산 아가씨랑 결혼을 하게 되면 울산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울산 아가씨랑 결혼을 했는데 울산 동원 예식장, 울산 동원 예식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은 그 태화강변에 거기가 어디지? 태화강변에 있는 그 메가박스가 태화강변에 있는 거죠. 없나? 그러면 태화강변에 그게 롯데 옆에의 건물쯤에 하여튼 태화강변에 그 옥교동에서 우정동 쪽으로 가면 중간쯤에 그 태화강변에 동원예식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또 회갑년에는 묵호 본가에 가서 아버지의 회갑년 이었는데 이때 그 결혼을 해서는 동구의 남목에서 새방을 사는 그런 그 사진인데 이분이 연예인 축구인단과 함께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서울에 올라가고 서울에서 내려오고 해서 축구인단과 함께 그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인데 여기 사진이 잘 안 보이죠? 요 빨간색 옷 입고 모자 쓴 사람이 최수종 씨거든요. 그래서 그때 울산에 와서 연예인 축구단에서 이제 함께 찍은 사진을 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을 할 때 도장부에서 일했으니까 이 선박회사에서 그 갑판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역시도 처음에는 슬레이트 지붕에 그다음 방 한 칸에서 하숙을 했는데 아침과 저녁을 먹는 조건으로 하루 이제 매달 5,000원씩 하숙비를 주고 그리고 그 88년에는 이제 자녀가 3명 있어서 5명이 단칸방에서 2년을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1990년에 드디어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해요. 아까 앞 사례에서도 90년에 이사를 했는데 주로 이때 그 아파트로 많이 입주를 하게 되는 시기가 1990년. 이제 만세대 아파트라고 그 현대자동차 앞에 가면 지금은 없는데 그 만세대 아파트 세대가 만세대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방 3개짜리 20평 아파트를 그때 당시 320만 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죠.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통장 50개를 주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 여러 용도로 이제 했겠죠. 예를 들면
강원도였으니까 뭔가 감자를 팔아서 얼마 저축하고 이런 식으로 통장 50개 거의 9,800 몇만 원인가요? 1억 정도 들어있는 통장을 받아서 본인이 갖고 있던 돈을 조금 보태어서 이제 그 아파트를 다시 택지를 구입을 해서 단독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해서 지금 또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 역시도 강원도민의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의 회사를 창업한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향후의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향후에 가면 여러 직업이 있어요.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도 여러 종류로 있으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데 강원도민회는 1980년에 그 상공회의소에서 발기를 했어요. 약간 좀 늦어요. 그리고 현재 회원수는 이 역시도 13만 명. 아마 가족이 포함된 수치이지 싶어요. 특히 이제 강원도민회는 울산과 강원도를 오며 가며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2016년에 태풍 차바가 울산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어요. 2016년이면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었나요? 초등학생이죠. 울산 친구들 아니면 기억을 못하겠다. 이 차바가 정말 엄청났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집도 마당이 이렇게 반 정도 쓸려 내려가고 뭐 하여튼 제가 겪은 태풍 중에는 제일 세웠던 것 같은데 이때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강원도청의 공무원 300명이 울산에 왔을 때 이 강원도민회 회원도 300명 해서 동천강에서 같이 복구 작업을 한다거나 해서 전체 이러한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국 강원도민회 중에서 강원도에 18개 군이 있는데 그 시군의 향후회를 모두 결성한 곳은 울산이 유일하대요. 그리고 서울의 강원도민회 예산보다 울산 예산이 1.5배나 더 많은, 그래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제주도민에서 울산 시민이 된 그 분인데, 자, 제주도는 약간 설명을 곁들이자면 울산에서 최초로 제주도민 이주 사례는 조선시대의 기록에 나와요. 조선시대 때 조정에 전복을 진상하기 위해서 제주 해민 약간호를 울산 그 성황당에 그 성황당은 아까 내홍이 있었죠. 거기에 배가 들어와서 무역을 했다는 그 중구 내황이에요. 그래서 그 내황 마을에 거주를 했는데 울산은 토양이 기름지고 수산물과 수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 가운데 부자가 된 집이 많다. 자, 아까 얘기했죠? 경주 소비도시를 뒷받침하는 게 울산이었다. 그래서 울산은 이러한 천혜 자원이 많은 곳이어서 부자가 된 집이 많고, 이것은 두모학들이 울산 지역으로 이거 정착해 나간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두모학은 그 제주 사람을 두모학이라고 하는데, 이 제주 사람들이 울산에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울산으로 많이 왔다고 해요. 이 기록이 그 울산보 보석대장 에도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왔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주 해녀들이 울산 앞바다로 와서 활동을 했고, 공업도시가 되면서 근로자들이 이제 울산을 찾아서 정착을 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울산에는 3만 8천여 명의 그 제주도 출신이 지금 있는데, 이 중에 1947년생 김길춘 씨 사례를 보면 이분은 재밌어요. 69년 3월 30일에 부산행 아리랑호를 탑승하기 위해서 배를 타러 왔는데, 배를 타러 와서 그 가게에 조그만 구멍 가게가 있었대요. 그 구멍 가게에 이제 담배를 사러 들어갔는데
당면을 사러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구멍가게에 있는 점원이 그 고모집에 그 구멍가게 고모집인데 고모집에 놀러 온 그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좋아하게 되어서 나중에 그 아가씨랑 그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울산을 오기 위해서 배를 타러 가서 그 아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한 개인사가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버스로 울산을 이동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주도에서 울산으로 곧바로 오는 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69년 4월에 대한알루미늄에서 입사를 해서 회계과에서 근무를 했고, 이때도 첫 월급은 32,000원. 그리고 이제 또 아침 식대와 저녁 식대를 지불하고 나면 약간 저축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시내 승남도 옥교동으로 가서 3일 만에 그 돈을 다 썼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혼자 총각으로 울산에 있으니까 또 뭐 외롭고 이래서 그 시내에서 3일 만에 다 당진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시던데, 그 79년에는 2월 국영기업으로 출발한 온산동재련에 이직을 하고, 이분 역시 92년에 청구산업기계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방 한 칸, 부엌 한 칸 또는 기숙사에 살다가 나중에 그 본인의 그 회사를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그 독신자용 기숙사에서 일본인 한 명과 생활을 했는데 이때 그 타국 분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아주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71년에 아까 그 승착장에서 만났던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남회동에 있는 기와집에서 방 한 칸과 연탄부엌 인 곳에 전세를 살다가 73년도에 신정동으로 이사를 해요. 아까 사례를 또 신정동으로 이사를 했죠. 교통이 편리하고 학교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80년 되면 신정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82년도에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리고 나서 2003년에는 아파트로 야암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분 역시도 아파트에 정착함을 볼 수 있어요. 그 제주도민회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는 울산공과대학 교수님 세 분하고 경찰서 과장 그리고 공장의 부장 5분 이렇게 해서 9명이 74년도에 제주 친목회를 발족을 해서 오늘날 제주도민회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그 제주도민회 같은 경우는 회원이 38,000여 명인데 울산시 남구에 제주특별자치도민회 공원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주로 고향 농수산물 사주기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그 지역 행사 입장권 사주기 등의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제주도민 한마당 큰 잔치를 해서 본인들의 고향에 대한 그 향수를 달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봤듯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여기저기 이직을 하고 기술을 쌓아서 자신의 그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리고 또 그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점점 주거 환경이 나아지는 발전된 사례 세 가지를 봤고 공통적으로 향후의 활동을 열심히 함을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울산의 사택 문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공장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그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공장을 지으면서 먼저 사택이란 것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유니스트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생활하듯이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울산이라는 땅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장을 짓고 그 주변에 기숙사를 만들고 사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설비와 규모들이 이전에는 없던 것이어서 서독,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뭐 지질고 조사를 한다든지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이거 대한민국 주거 수준도 적응을 못하는 데다가 울산이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곳이었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최고급의 사택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택 43동 외국인을 위한 아파트 1동, 호텔 1동을 건설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특히 그 야암동, 옥동, 무고동 일대로 그 1963년에 그 개설된 4차선 산업도로가 매암동 공장지대와 부산으로 연결이 잘 되는 그런 지역에 사택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택 부지는 대부분 임야나 전답 같은 땅에 들었었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약간 난개발을 불러일으켜서 계획된 도시가 아니라 산이 있고 밭이 있거나 논이 있는 곳에다가 사택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체계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고 직선형이 아닌, 그래서 나중에 울산의 도시 계획을 하는데 난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 사택단지는 울산 시가지를 뒤덮을 정도로 아주 많았는데 2003년 현재 시점에서 남구 지역에 존재하는 사택이 56개나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지냐면 사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IMF 이후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택을 유지할 수 없기도 했고 그 이후에 사택보다 더 좋은 환경이 좋은 주택 단지가 많이 만들어져서 사택이 점차 없어지는데 이 처음에는 그 조금씩 이제 사택마다 달랐지만 직급에 따라서 공장장, 부공장장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건평이 달랐어요. 그래서 공장장은 46평, 사원은 15평. 이러한 그 면적, 그 다음에 또 그 주택의 형태, 독립주택이냐, 아파트냐, 독신형 주택이냐, 부대시설, 이렇게 또 아파트 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택이 울산에 남구만 하더라도 56개 사택 단지가 있었어요. 이것은 남구 풍산 금속 사택 단지, 이 중구의 삼성정밀 사택 단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중구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여기 그 삼성정밀 사택 단지에 있었던 것이 삼성 레미안이 되었어요. 현대중공업 사택단지 이것도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삼신전공 사택단지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택단지는 공해 문제로 인해서 그 특히 대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공해 문제로 인해서 그 이주를 하게 되고 양사교에 175명의 어린이를 뭐 전학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사택이 이제 남아있죠. 처음에 중구 SK 사택단지를 다시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도 여기는 있죠. 그 다음에 동서석유화학, 지금 아사히 카세이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 생활에도 손색이 없게끔 이렇게 사택단지의 변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택 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 한국 비료 사택에서 생활했던 1943년생의 그 조명옥 씨 사례를 보면은 이분은 안동이 고향이고 시댁이 대구여서 울산에서 주로 생활했을 때는 그 사택 주민들과 그 친숙하게 지냈는데 이 한국 비료 근로자들이 사택에 살던 이웃끼리 모임을 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웃끼리 모여서 회사 버스로 3, 4, 5 이제 옥교동 중앙시장으로 또는 역전시장으로 창거리와 생필품들을 구입하러 다녀요. 왜냐하면 이 한국 비료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삼성 레미안 있었던 거기 교통이 불편해요. 버스가 잘 안 오기 때문에 회사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셔틀버스가 목적지까지 태워주면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되고 시장에 가지 않는 날은 공중 목욕탕
그 탁구장 테니스. 1970년도 초반에 테니스를 치고 여러분들 별로 상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다 했죠. 초등학교 3학년이면 언제지? 1975년이었어요. 1975년에 저는 처음으로 전기라는 문명 세계를 맛봤는데 이분들은 이때 벌써 탁구를 치고 에어로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택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저는 받았었는데 특히 이분이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것은 에어로빅 교실에서 에어로빅을 수강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에어로빅 대회도 이제 나가서 상을 받기도 하고 또 합천 경연대회에서 나가서 또 상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여자 주부들의 천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울산의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에어로빅을 했던 분들끼리 모여서 지금은 한국 무용을 또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택 단지에서 일상생활에 관한 세 분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당시 한국비료사택으로 이사를 가서 28살 때까지 그러니까 18년 동안 거주했던 장은복 씨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야암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방 2칸짜리 단독주택에 세를 살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한국비료에 취직이 되어서 사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택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3개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대요. 그게 가장 놀라웠던 일이었고 그 다음에 마당이 넓었는데 그 마당에서 뛰어논 게 아니라 마당은 엄마가 텃밭을 가꾸고 사택 안에는 넓은 도로가 있어서 항상 사택 안의 도로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엄마가 이제 문을 잠궈 놓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에 가서 우리 집 열쇠 없으니까 없는데? 라고 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어느 집에서 하하호호 하하호호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계셔서 뭐 열쇠를 받아왔다라든지 그러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는데 이웃들끼리의 친밀도를 조사하니까 7집 정도는 그 집의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 알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사이. 그 다음에 서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집은 30호 정도. 그래서 대략 30호 정도가 친밀하게 지낸 이웃의 숫자라고 해요. 그리고 사택 운동장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체육대회를 해서 모든 사택 사람들이 나와서 즐겁게 운동회를 가셨다거나 어린이날은 또 회사에서 사택 아이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줘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다른 무엇보다도 수세식 화장실보다도 무엇보다도 쟤는 사택 아이다 라고 불리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고 해요. 여담인데 이 장은복 씨가 우리 1년 후배인데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82년에 울산 시내학교 울산여고로 진학을 하니까 그때 사택에 사는 아이와 울산 시내에 사는 아이 그 다음에 저처럼 시골에서 온 꾀재재한 아이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나뉘었는데 사택 사는 아이들은 말을 저처럼 경상도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경사를 써요. 서울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부모님이 이제 서울에서 뭐 그렇게 사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경사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은 학교 화장실이 무서워서 절대 화장실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친구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안 마셔요. 학교 화장실 가기 두려우니까 수세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때는 제가 교복을 입고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 교복 자율화가 생겼어요. 한때. 근데 교복 자율화가 생기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이틴 잡지에나 나오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시절은 안 그래도 저도 이 사택에 대해서 또한 굉장히 별세계고 동경하는 세계였어요. 그리고 사택 아이들은 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는 두발 자유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제 단발에서 커트 머리를 하기를 학교에서 원해서 정했는데 커트 머리가 그 당시 공업탑 주변에 있는 미용실은 7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택 아이들이 가는 미용실은 지금 이름도 기억나는데 하양숙 미용실이라고 성남동에 있었는데 2,700원이었어요. 커트가. 그래서 그렇게 차이 나는 생활을 했던 게 울산의 사택 주민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장남옥 씨인데 1939년생이고 지금 또 울산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68년 6월부터 한국 비료 사택에 거주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울산 왔을 때는 그 교동에 있는 초가집에서 6개월 정도 세를 살았대요. 그리고 신사택, 즉 산을 깎아서 만든 사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역시도 방이 3개고 수세식 화장실 3명장, 그 다음에 연탄을 사용했는데 마당에는 이분 또 텃밭을 가꾸었대요. 그래서 농사는 잘 못 지어서 대파를 심었더니만 파는 정말 잘 자라더래요. 처음에 양파 아니지 콩 종류 같은 거 심었는데 다 실패하고 파를 심으니까 너무너무 양파도 심고 실패하고 대파를 심었대요. 그래서 대파는 너무 쑥쑥 잘 자라서 항상 파를 애기들한테 많이 먹였대요. 아들이 2명인데 걔네들은 파를 너무 많이 먹었는데 파를 먹어서 머리가 좋았대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그 서울대학을 나와서 한 명은 지금 그 서울미대 교수님이 되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 비결이 주변에서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대파를 많이 먹였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대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사례는 홍한표 사장 부부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에서 이제 회사 사장이 되니까 본인이 회사를 세운 건 아니고 신입사원으로 동서석유를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사택에서의 생활이 뭐가 좋았냐고 인터뷰를 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특히 공장의 위급 상황 발생할 때 대처가 빠르다. 사택에 살고 있으면. 왜냐하면 사원에서부터 공장장까지 전부 다 사택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급 상황 대처가 아주 빨라서 좋았다. 그리고 매월 전체 반상회를 하고 연말은 전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이 사택 울타리 안에 있으면 경비가 지켜주고 모든 이웃이 자기 가족을 지켜주기 때문에 가족들을 안심하고 맡겨놓고 해외 출장에 가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사장이 되기까지는 사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삶의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남학생 여학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하는 것에는 그 근처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을 이 회사 울타리 안에서 지켜준다고 하면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인터뷰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 지금은 퇴직하고 이제 퇴직하면 가장 아쉬운 점이 사택에서 나가야 되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울산에 남구 같은 경우에 50몇 개나 달하는 사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아직 남아있고, 그런 사택이 울산에 여기저기 들어서면서 이제 도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사택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한 울산이라는 도시를 만들었고, 또 그 사택에 모여서 살았던 그 주민들은 오늘날 울산의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울산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도시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